털어보는 스타트업 이야기,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컨텐츠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금 저작권 갖고 싶은 주반장입니다. 막내 상디입니다. 말랑카우를 좋아하는 군씨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처음 이미지가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래퍼 꿈나무 이탈 겁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래퍼 꿈나무세요? 저 원래 약간 꿈이 한 번 있어요. 쇼미더머니를 죽기 전에 한번 나가보자. 그래요? 급조한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저는 원래 약간 힙합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그렇구나. 하지만 뭐 기회가 일단 없었고, 제가 신이 저한테 음악을 안 주셨어요. 뭐 음악만? 짱구는 뭐 많이 줬죠. 많이 주셨죠. 아, 그러시구나. 네. 그 TMI 감사드리고. 오늘은 저희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이에요. 5월 말에 핀테크 위크. 핀테크 위크가 이제 우리 박람회가 펼쳐지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핀테크 혁신펀드 한국성장금융과 함께 이 콜라보레이션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이 핀테크 혁신펀드 그리고 저희와 이제 두 번째 콜라보 컨텐츠로 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CEO님, 대표님, 저희 너무 모시고 인터뷰하는 거 너무 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대표님 모셨나요? 오늘은 뮤직하우의 정영경 대표님을 모셨고요. 네. 전 세계 K-팝이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전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플랫폼 뮤직하우를 통해서 K-스타트업의 위상을 높이고 네. 또 계신 이제 정영경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직하우의 정현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말랑카우가 아니고 뮤직하우예요. 뮤직하우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좋죠, 차원이 지금은. 다르죠. 전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맞아요. 플랫폼 이런 건 진짜 아무나 못 갖거든요. 너무 부러운 우리 정영규 대표님, 우리 이슈스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뮤직하우 서비스는요. 네. 그 음악을 듣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저작권료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예, 이 음악 저작권을 이제 그가는 아티스트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바로 이 음악 저작권을 수익 지분화해서요. 일반인 누구라도 자유롭게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세계 최초의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입니다. 와. 세계 최초였나요? 네. 이게 어디에도 없는 BM이에요. 맞아요. 진짜 이 BM이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조사하면서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뮤직하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악 저작권을 거래한다. 그렇죠. 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네. 우리가 좀 한번 털어보도록 우리 스타트업 한번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말랑카우 얘기도 했지만 일단 그 네이밍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뮤직하우 어떤 뜻인가요? 저희 카우는 캐시카우예요. 제일 그래서, 중요한 거죠, 캐시카우. 네, 그래서 뮤직 becomes 캐시카우 이 뜻이고요. 그래서 딱 음악이 맞네. 안정적인 자산이 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창업하실 때는 그 뮤직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창업을 네. 하셨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꾸게 되는 계기도 한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처음에 뮤직코인을 시작을 했을 때는 코인이 그렇게 지금과 같이 예, 많이 알려지거나 서비스가 되지 않았을 때예요. 저희가. 코인이 아닐 때였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뮤직코인은 이제 뮤직 카피라인 인베스트먼트의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음악 저작권 투자.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이제 뮤직 코인이니까 저희가 코인 같이 작은 단위로 음악을 소장할 수 있다. 그쵸. 또 이런 뜻으로 이제 중의적으로 쓸 수 있는 뜻이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밑에 있는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느덧 이제 코인이 등장을 하면서 저희가 스팸 처리도 되고. 그렇겠네요. 네. 보통 페이스북에 광고도 못 돌리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음악 저작권 저희의 이 자산은 굉장히 안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요. 코인 그러면 투기성 자산으로 맞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산의 속성이 굉장히 왜곡되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심 끝에 이제 작년 봄에 이름을 이제 뮤직 카우로
약간 가수 전화위복이 결정했죠. 됐던 거가 아닌가라는 저도 생각도 약간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드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뮤직하우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더. 저희가 이제 그 시점부터 더 대중적인 마케팅을 맞아요. 활발히 했기 때문에요. 네, 초반에는 사실 그래도 코인으로 빌드업한 저희 나름대로의 포지셔닝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기간을 좀 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움이 컸는데 맞아요. 예, 선택이죠. 지금 생각하면 맞아. 참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문득 든 생각이 우리 리브랜딩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기존에 해왔었던 뭐 알려진 이름들 그런 거가 좀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대표님들 입장, 그러니까 스타트업 팀 입장에서는 되게 우리가 그래도 이 이름으로 되게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그럼요. 그거를 바꾼다라는 것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또 이게 다가올까에 대한 그럼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뮤직코인 때 들어온 유저들의 반응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뭐 좋다 싫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나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네, 평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뭐 코인이 더 직관적이었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간혹은 있어요. 근데 이제 카우에 익숙해지셔서 그러니까요. 예, 맞아. 그때도 얘기했지만 리브랜딩은 결국 답은 맞아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 맞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그게 해결해 준다고 하고. 근데 이제 코인이 약간 투기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지고 되게 저희랑 인터뷰 하시면서도 이게 그 우려스러운 거를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또 대표님 이름으로 호소문을 한번 그 올려주신 게 있었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작성하게 되셨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쵸. 그 호소문 올릴 때, 와, 이게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자제하기를 권하는 내용을 올려도 맞아요. 되나? 맞아요.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우려적인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이 자산이 잘 시장에 정착되기를 바래요. 근데 저희 유저분들이 지금 한 40만 명 계시는데요. 이제 초기에는 음악을 소장하고 투자하는 목적 중에서 이 소장하는 목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예, 그래서 스페셜 굿즈로 여기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음악이 안정자산인 게 잘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음악 저작권을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근데 단순히 저희 음악 저작권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지 않으신 채 시세 차익만을 노리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생기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산의 속성이 음악 저작권은 결국은 음악이라는 제한된 상품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 또 그 음악을 사랑하는 수요자들은 늘 계속 생성해서 저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를테면 그 노래의 팬덤으로 차근차근 상향되는 건 굉장히 좋고 그 노래의 가치를 인정해서 올라가는 건 너무 반가운 일이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음악 저작권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정보 없이 단순히 투기로 생각해서 편승해서 이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 시장이 결국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시장이 붕괴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시작을 한 지 저희가 2017년에 베타를 하고요. 2018년 이제 가을부터 정규 서비스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그쵸 90 이제 3년 차 네. 접어드는 서비스인데 그 3년 동안 정말 세심하게 만들어 온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 호소문을 쓰게 됐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이게 모든 전 투자 시장에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알고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코인 시장도 비슷하고 그런데 눈앞에 수익을 보며 이 사람들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 비슷한 느낌이라서 와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실 건데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더 했어요. 큰 그림을 네.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저 네. 그건 맞아요. 제가 또 보는 눈이 있네요. 그래서 이쯤에서 아까 40만 명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들으시는 분들 또 뮤직하우 처음 네. 들으신 분들 그렇죠. 계실 것 같아서 네. 살짝 브리핑을 해드리면 우리 대표님께서 2016년 4월에 회사를 설립하셔서 17년 7월 이제 서비스를 출시하시고 그때 베타 서비스를 맞습니다. 하셨던 한 약 1년 정도 하시고 이제 현재는 뮤직하우로 이름을 바꾸셔서 운영하시면서 2019년 1월 시리즈 A 투자 이후에 2020년 5월 작년 5월 1년 딱 됐네요. 150억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하셨고요. 그래서 거래되는 곡이 759곡 정도 되고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30만 명이라고 저희가 일단은 조사를 해봤고요. 2020년 매출이 1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점점 더 폭발적인 성장하는 우리 회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년 매출 120억. 대표님 진짜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시고 진짜 멋지시고 이게 왜냐면 이렇게 고맙습니다. 뭔가 매출을 만드는 게 사실 스타트업에서 되게 어려운 거라고 맞아요. 저희가 많이 케이스 스터디를 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좀 더 업데이트 가능하신가요? 업데이트요? 네. 저희가 말씀하신 너무 잘 조사해 주셨고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그 시점 이후에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화에서 전략적 투자로 또 참여해 주셨어요. 하나그룹에서. 오호. 그리고 올해는 또 산업은행, 위즈윅 스튜디오, 또 LB투자증권 등에서 또 그 다음 투자를 진행을 해 주셨어요. 와, 그러면은 진짜. 지금 아까 2020년 5월에 시리즈 B에서 그 다음 라운드를 이렇게 끝나신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이후의 투자는 저희가 한 250억 원 오. 이제 이상 유치를 한 상태예요. 축하드립니다. 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규모가, 대단하신 분들 저희가 그러니까. 이주스에서 와. 되게 꾸준하게 그 투자를 계속 받아오시긴 하지만 또 지금 네. 매출도 계속 나오고 계신 상황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같은 사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또 문화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굉장히 포텐셜을 가지고 평가를 받지만 사실 의미 있는 그런 실적을 맞아요. 따박따박 만드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진짜요. 그런데 이제 저희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실적이 잘 동반돼 오면서 실제 성장을 하고 있어서요. 네.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되게 탄탄하게 그리고 되게 좋은 성장 곡선을 그리시고 계신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뮤직하우 이제 저작권 네.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 저작권의 중에는 아티스트 윤상님, 아하. 신사동 호랭이님, 그다음 이담여차기님, 뭐 하광훈님 등 계시기도 하고 또 노래 음원들은 이 노래는 아마 남자분들 무조건 내가 봤을 땐 10번 이상 평생에 불렀을 것 같은데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아. 그다음에 사실 브레이브걸스 이번에 역주행 그 사실 이 롤린이라는 거. 노래가 굉장히 맞아요. 또 많이 이슈가 된 것 저희를 같아요. 알리는데 네, 큰 정말로. 역할을 해주셨죠. 진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쿨 아로하. 아, 이거는 왜 아로하는 그 이번에 정답. 노래방 아니에요? 아니 드라마 작년에 작년에 스리생에서 스리생에서 리메이크 노래방 요즘 뭐 코인 노래방 다니세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다음에 빅뱅 거짓말까지 우리가 이미 익숙한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뮤직하우의 슬로건이 Better Music Ecosystem. 맞아요. 생태계를 만들겠다. 네. 이게 회사 저랑 이제 상대님이 이제 네. 회사를 한번 방문을 드려서 이제 사전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저희가 네. 진짜 무슨 방송국 작가들 마냥 또 이렇게 다녀왔는데 고생하셨어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부러워요. 근데 이 베러뮤직 이코시스템이 회사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뮤지컬을 통해서 일단은 국내 음반계랑 저작권 시장에 대한 비전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베러뮤직 에코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음악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음악 그러면 이제 당연히 듣는 음악이 중심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듣는 음악을 소장하는 음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이것이 모두에게 이 에코시스템 안에 있는 모두가 윈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아까 호소문을 올린 것도 이게 생태계를 다루는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바라봐야지 예, 단기적으로 자산으로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에코시스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참여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는 그 참여자가 다 윈윈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게 저희 사업의 제가 느낀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에코시스템에 저희의 그 참여자 그러면 창작자들 네. 그 다음에 팬덤들 그리고 투자가분들 이렇게 저희가 그러네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먼저 아티스트 측면에서 보면은 그 금융 환경을 저희가 개선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아티스트의 금융 환경 그러면 사실
가창자분을 제외하고 이 작곡가나 작사가분들의 주 수입원은 저작권료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 자금을 조달을 하실 때는 본인의 저작권료가 자산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융권에서는 저작권료를 자산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왔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당연히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데 2금융권에서도 이 음악 저작권 담보 대출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음악 저작권 담보 대출이 아니고요. 음악 저작권 도 담보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즉 신용 대출이라는 거죠. 이율도 높고 전혀 자산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소리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리예요. 한 20% 이상 되는 뭔가 굉장히 고리죠. 이금융권이 그렇게 되면 되게 높네요. 굉장히 20%는 굉장히 높아요.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음악 저작권을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의 거죠. 3금융권 담보가 없는 넘어가기 거죠. 직전 이율인데. 네.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 분들이 어떤 이유로 많은 이유로 목돈을 조달할 그렇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음악 저작권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자산이니까 우리가 이를테면은 아티스트 분들 중에 많이 버는 분들 얼마 버실 것 같으세요? 창작자분들? 글쎄요. 최근에 가늠이 안 돼. 기나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억 이상을 번다고. 월 뭐 억 단위로 번다고. 근데 보세요. 억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연으로 나누면은 그쵸. 아, 매달 억이 연이니까 아니고. 왜 월로 보시면 12분의 1이죠. 거기다가 프리랜서니까 소득세 크죠. 높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티스트 분들은 정말 상위에 계신 맞아. 분들이죠. 그거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받는 분들이 손에 몇몇 꼽으시는 분들이 이제 10억대를 받으시는데 그건 정말 손에 한 요만큼 꽂는 정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창작자의 금융 생태계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뮤직하우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음악 저작권이라는 것을 자산으로 인정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단순 대출이 아니라 저희가 양도를 받아서 양도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음악 저작권이 앞으로 평생 나오는 이 가치를 현재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서 한마디로 목돈으로 양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희가 거래하는 시스템이 옥션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네. 옥션이라는 방식을 통하면 실제로 가격의 상승이 상당히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양도를 할 때 목돈을 드리고요. 그리고 옥션을 통해서 가격이 상승된 거에 또 50%를 아티스트에게 바로 지급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분들에게는 이제 상당히 사실 금융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있고요. 또 이제 이분들은 자기 팬들에게 어찌 보면 하나의 또 좋은 서비스 창구가 되는 거죠. 아티스트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소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함을 느끼거든요. 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 분들은 이제 그 특별함을 팬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팬덤으로 이어가는데 팬들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곡을 소장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후원도 할 수 있다는 이런 특별함을 누리시게 되는 거고요. 그 투자자는 아주 매력적인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신다 하셨는데 주식 시장의 PE라고 해야 되나요? 주식 그 미래 가치를 계산한 것처럼 뮤직하우가 따로 그 저작권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따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 자체의 음악 저작권 예측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한 건데요. 음악 저작권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음악 저작권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어찌 보면 발견한 게 음악 저작권이 패턴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패턴이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예측이 가능하니까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약간 데이터가 있어야 되면 막 최신곡보다는 조금 이렇게 히트곡 위주로 아니면 예전 곡들의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 그 거래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음악마다 일단 먼저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 저작권이라는 게 발생이 되잖아요. 발생이 되고 나서 음악 저작권의 추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음원이 처음에 공개가 되면 첫 해에 가장 높은 음악 저작권료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차 하락하다가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안정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제 그
일정한 곡선에 접어들게 약간 돼요. 듣는 사람만 듣는 그런 형태의 네, 거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상당히 그렇죠. 상당히 일정한 패턴으로 쭉 수익이 나오는 그러니까 자산의 그래프로 치면 롱테일 곡선이 나오는 거죠. 갑자기 3년 얘기하셨는데 뮤직하우가 올해 3월인가 4월인가 공지사항에 올린 거 있는데 이 말씀하시면서 3년 이내인가 2년 이내에 저작권은 조심하시라고 또 공지를 올린 것도 기억이 나네요. 저희는 2년 이내에 곡을 옥션을 할 2년인가? 때는 그러니까 옥션을 할 때는 저희가 모든 공지를 지금도 올리고 있어요. 팝업으로도 띄우고요. 공지로도 띄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것을 이제 계속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곡을 최초에 공개를 할 때 옥션 방식으로 공개를 하는데요. 네. 옥션에 올릴 때는 시작가를 설정을 하죠. 근데 그 시작가를 설정을 할 때 이 곡을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은 보유하시는 기간 동안 한 8% 정도의 저작권 수익률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8%라는 것은 사실 안정기에 접어들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저작권이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높았다가 이제 점점 하향되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 이제 쭉 유지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곡들은 처음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표시가 돼요. 이제 그 이유는 저희가 과거의 12개월 수익률을 표시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발생할 예측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을 표시해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공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신곡인 경우에는 과도하게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저들은 오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래서 이제 공지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뮤직하우 같은 플랫폼에서 이제 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저가 양쪽에 이제 뭐 창작자도 있고 이렇게 우리 투자도 있는데 이 저작권을 나도 구매하고 싶다 하고 하는 우리 청취자분들 일반 유저분들은 지금 살짝 아까 옥션 방식 얘기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 구매가 가능한지 그쵸. 그 부분 좀 알려주세요. 물론 우리 가면 잘 이렇게 영상들로도 잘 되어 있지만 우리 대표님께. 네. 사실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이해가 좀 네. 쉬울 그렇죠. 것 같아요. 저희 뮤직하우에서 곡을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옥션인데요. 네. 저희가 새로운 곡이 나오면 그 곡을 공개하는 방식은 옥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션에는요, 말 그대로 경매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본인이 이제 입찰을 하시면은 낙찰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죠. 모든 분들이 다 낙찰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1,000개를 제공을 했다. 그러면 상위에서부터 1,000개, 1,000번째 되는 가격으로 입찰을 하신 분께 그렇죠. 낙찰이 되는 진짜 방식이에요. 팬의 어떤 콘서트 티켓을 하듯이 1,000명까지 오듯이 옥션 방법이 있고요. 네. 사실 이거는 뭐 요즘 뭐 주식도 많이 하시지만 약간 저는 IPO랑 되게 유사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업이 처음에 상장할 때 그러네요. 공모주 딱 얘기랑 개념이랑 되게 그러네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으로 보면 매우 유사해요. 네. 그래서 음악 한 곡 한 곡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옥션은 IPO하는 개념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그렇죠.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작권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수량을 이제 갖고 계시는 게 있어서 그 수량만큼 공모주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기업이 모든 100% 지분을 수량에 그렇죠. 내놓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수량을 빼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공개를 하는데 이를테면 요즘은 많은 곡들이 공동 작곡이나 공동 작사를 맞네요. 이루어져요. 그러면 한 분이 먼저 이제 저희에게 양도를 하셨는데 또 다른 분들이 또 양도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양도를 받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그것을 저희의 플랫폼에서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같은 곡에 대해서 두 번의 옥션? 옥션이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진행한 곡은 30일 최소 30일 이후에 옥션을 하는 게 저희 규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셨구나. 지금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네. 마켓인데요. 그쵸. 마켓. 이 옥션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만 진행이 되거나 저희가 또 게릴라 옥션이라고 그래서 스팟성으로 아주 짧은 시간만 옥션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옥션은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 시간이 지나도 사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켓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된 모든 곡은 마켓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 800여 곡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주식에서 말하듯이 맞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그래서 오픈마켓은 정말 주식시장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 하나 들고 있으면 내가 언제든 가가지고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살 수도 네.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임창정이 소주 한 잔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소주 한잔 들고 있어요. 네. 들고 계셔야 합니다. 네. 하나를 이제 마켓에 가서 내가 팔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내 가격에 사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뭐 어떤 의미에서는 Z세대 분들은 요즘 리셀 많이 하잖아요. 맞네요. 스니커 리셀이랑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코인 그 화면도 보고 주식시장 화면도 보다가 뮤직하우 들어가서 화면을 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심심하고 역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런 느낌으로. 그래 뭔가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내가 더 구매하고 할 건데 왜 이렇게 나지 않는데. 그런 거에 너무 자극적인 거에 지금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대표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제 설명 이해가 맞습니다.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네. 자산이 이제 재밌는 게 보유하시는 자산으로 인식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주식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단타에서 맞아요.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보유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유하는 자산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저작권이잖아요. 네. 저작권은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이란 말인 거예요. 네. 내가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에서 배당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금이 뭐 우리나라 주식은 요즘 배당금 조금씩 많이 준다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이 주식만 들고 있으면은 그 기업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내가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저작권 자산의 매력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매월 배당받는다는 점이에요. 저희는 매달 드려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음악 저작권 협회로부터 매달 한 번씩 정산을 받거든요. 똑같이 유저분들도 매달 한 번씩 정산을 보유 일수만큼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법적 보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서 아티스트 사후 70년간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어떤 곡을 소장하시면 아티스트의 사후 70년간 그러니까 매월 앞으로 내 죽기 전에는 계속 평생 나와. 받으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예측이 가능한 안정자산이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 가시면은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어요. 이 해당 곡의 과거의 5개년도 저작권 발생의 패턴부터 그다음 이제 그 안에서도 저작권이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경로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로별로 예. 어떤 경로에서 이 곡은 저작권이 나오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시면은 이제 저작권의 패턴을 예측하실 수가 있어요. 발생 패턴을. 그걸 다 매출 채널을 딱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고 좀 외국에서 플레이하는 그렇죠.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악 저작권 협회뿐 아니라 해외 퍼블리셔라고 해서요. 또 다른 경로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음원 쪽이 아마 음악 쪽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쵸. 제품 다들 엄청 좋아하는 제품이고 잘 알고 맞아, 어디 가서 그쵸. 떠들만 할 정도로 전문가인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 디테일한 구조나 이 산업 구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저작권 같은 경우도 이 음원 같은 경우 뭐 저작권이 있고 저작 인접권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저작권 같은 경우는 작사가나 작곡가분들, 저작 인접권자는 실현자나 뭐 음반 제작사, 방송 제작사 이런 쪽으로 나눠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내가 이 제품을 이 프로덕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실상 아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죠. 예를 들어 다른 브랜드들 뭐 패션이나 이런 IT 기기들은 빠삭하게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음악 쪽은 그런 게 안 돼 있어가지고 언제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양지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보편에서 알까. 이게 또 되면 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를 뮤직하우가 좀 해준 것 같아가지고 진짜요?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한편으로는 투자하는데 좀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좋긴 하지만
확실히 생태계를 더 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투명해지고 최근에 막 여러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뭐 작사 작곡가분들 얼마 전에 맞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런 부당한 대우받는 그렇죠. 부분부터 음원에 대한 정산이 좀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협회라는 단위 어떻게 그런 협회 단위에서 잘 해결해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반 사기업들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정리해서 나오는 게 저도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참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순기능이 말씀해 주신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개선시키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내 노래니까 내가 보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저작권 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 노래니까 열심히 듣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네, 더 듣고 더 불러요. 그게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래서 주식 사면 그거 그 그렇게 상품 더 되잖아요. 사니까. 근데 주식도 그런데 음악은 뭐 말할 것도 네, 없죠. 맞아요. 하루 종일 스트리밍하고 뭐 이러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작권료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아주 빈번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럼 좀 궁금한 게 어제 처음에 이 저작권에 대한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가져오실 때 네. 그 계약 주체는 뭐 실현자분이신지 아니면은 뭐 작사 작곡가분이신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다루는 권리는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접권을 다루고 있어요. 저작 재산권은 작곡가, 작사가에게 네, 있는 네. 권리고요. 예, 저작 인접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제작사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네, 제작자들에게 있는 권리예요. 그 전방위적으로 많은 바운드를 다 계약해서 가져오시는 거네요. 그 뮤직하우 이제 개인 이용자로서 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용자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은근 이런 게 빨라. 아니 서비스를 이용해봐야지 제가 질문도 나오고 좋은 하니까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요. 뭐 사셨어요? 앵콜 쪽 마땅하십니다. 네, 앵콜 곡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안전하게 저는. 근데 보니까 리스트 중에 저작 인접권이 표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표시된 것과 안 된 거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차이가 있어요. 오, 예. 네. 저작 인접권과 저작 재산권은 음악 저작권이 징수되는 미디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왜 네네네. 예, 상디님께서 네네, 맞아요.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매체가 살짝 달라요. 크지는 않고요. 아주 살짝 다릅니다. 이를테면 뭐 노래방은 저작 재산권에는 포함이 되고요. 저작 인접권에는 포함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럼 저작 인접권을 내가 샀어. 저작 인접권짜리를 하나를 샀으면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소유주니까 노래방 가서 겁나 불러야지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그렇죠. 노래방 가서 열심히 그런 불러봤자 거죠. 의미가 없어. 그냥 저작권자랑 저작 제사권자랑 저작 인접권자랑 권리가 좀 달라요. 세부 권리가 좀 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채널별로 어디선 수익이 발생하고 어디선 발생 안 하고 이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정보를 이제 저희 유튜브나 저희 블로그 통해서 맞아요. 굉장히 상세하게 드리는데 그래도 그게 다 인지하시는 게 어렵죠. 어렵죠. 아니 그래서 이게 좀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괜히 어렵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쉬운 방법으로 그러면 구별하는 방법을 좋아요,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네네네. 저작 재산권이 훨씬 더 다양한 경로에서 나와요. 그리고 저작 인접권의 주 매체는 전송 부분이에요. 우리가 듣는 거 스트리밍 서비스에 듣거나 예. 그래서 그 부분이어서 안정성으로 본다면 변동성 그러니까 음악 저작 재산권은 이렇게 보시면 월 변동성이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어떤 달은 우리가 오늘 듣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징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들으면 그것은 6개월 있다가 징수가 되고요. 내가 오늘 유튜브에서 들으면 그것도 다음 달 징수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또 3분기 후인가 그 정도에 또 정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생 매체마다 징수되는 타이밍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매달 징수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격월, 어떤 거는 매월, 어떤 거는 분기별 굉장히 복잡해요. 채널별로 다르죠. 채널별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음악 저작권은 월로 보시면 안 되고 연간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매월 어쨌든 다르니까요. 이걸 변동성이라고 본다면은 음악 인접권은 저작권에 비해서 발생하는 매체가 달라서요. 적어서요. 굉장히 비교적 일정한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변동성이 싫고 나는 월별 꾸준한 저작권을 수령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저작 인접권. 인접권이 좀 더 맞는 자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또 표시한 이유가 있으신 거군요. 네. 제가 좀 덧붙여 얘기하면은 네. 저작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사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이 곡에 대해서 오리지널로 작사 작곡하신 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익 범위 광범위한 거고 인접권자는 말 그대로 저작권자에 인접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약간 그 예를 들면 작사 작곡가 만든 곡을 부르다 보니까 그 수익 범위가 조금 작은 거죠.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이게 저작권법이 복잡하다. 훌륭하십니다. 복잡하고 어쨌든 뮤직하우에 이제 참여하시는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체를 약간 교육하는 것도 지금 컨텐츠를 통해서 맞네요.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유저분들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에서 내가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비율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 되게 좀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죠. 만약에 내놨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좀 전체적으로 어떤 현금의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요즘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거래 규모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이제 지난달 거래액은 한 360억 원 정도 됐어요. 지난 달만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음악 저작권은 보유하는 자산으로 인식을 많이 하셔서요. 이제 시장 유동성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은 있어요, 지금. 다른 어떤 금융자산에 네. 비해서. 이제 장투를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회원이 지금은 40만 명인데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세에 있거든요. 이제 올해는 아마 보수적으로 봐도 한 2배 이상은 증가할 걸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유동성 측면은 또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었던 그 호소문을 하셨던 것도 생태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 스타트업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좀 폭발적인 성장, 폭발적인 J커브로 좀 그리는 거를 어떻게 보면 더 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정영윤 대표님께서는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차근차근 내공을 쌓아가면서 성장하는 거를 좀 바라시는 것 같아서 약간 백종원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백종원님이 이게 가게에서 손님 많이 오는 게 좋아하지 마라. 내가 받을 만큼, 내가 처리할 만큼만 받는 게 더 장기적 관점이 좋다.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네요. 그러셨군요. 저도 골목식당 애청자여서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렇게 옥션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뭐 비율 뭐 이런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희 이제 유저분들을 네. 크게 두 분류를 하자면 팬덤과 투자자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팬덤분들이 뭐 나는 팬덤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대충 패턴 분석을 해보면은 한 팬덤분들이 한 30%가 되고요. 그다음 완전 투자 성향이 강한 분들이 또 한 30%가 되시고 또 나머지 중간은 이제 뭐 돈도 벌고 내가 좋아하는 곡도 소장을 하는 특별함도 누리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가지 분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옥션을 하면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한 옥션에서 한쪽에서는 최저가로 낙찰받으려는 경쟁이 일어나고요. 한쪽에서는 최고가로 낙찰을 받으려는 경쟁이 일어나요. 팬과 투자자인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나뉘는 거죠. 네, 팬은 막 더 받고 싶고 내 가수를 이런 위해서. 거죠.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이 곡의 가치를 더 올려주고 싶은 거예요. 맞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치 랭킹이라고 저희는 하는데 이제 가장 어찌 보면 이 소비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를 평가받아서 가장 경쟁률도 높고 가장 비싸게 판매된 그런 저작권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상승률이 높은 저작권으로. 명예의 전당처럼. 명예가치. 예, 그래서 이제 팬분들은 또 그런 마음으로 또 그다음 50%를 아티스트에게 저희가 즉시 후원금으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또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50%를 아티스트한테 바로 네, 보내시는 그달 거예요? 말에 바로 정산해서 드려요.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옥션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우리 아까 IPO라고 비유했었는데 그 옥션을 진행을 할 때 먼저 뮤직하우에서는 그 해당 저작권자가 갖고 있는 그 저작권을 이제 사오는 거죠. 그렇죠. 매입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일정 금액을 주고 먼저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한번 목돈이 한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옥션을 하면은 우리가 매입해온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옥션을 하면은
판매된 가격이 그거보다 더 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옥션이라는 거는 가장 비딩을 높이 한 사람한테 입찰을 크게 한 사람한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차액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가 됐던. 근데 그 차액에서 반은 아티스트한테 한 번 더. 그러니까 아티스트한테 두 번 목돈이 들어오시는 거고 뮤직하우스는 그 옥션을 통해서 나오는 그 차액의 50%를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그렇죠.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평생 발생하지 않을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요. 아니 아티스트 입장 좋은데 뮤직하우스는 왜 그러세요? 아니 어쨌거나 사명감 갖고 지금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만들고 저희가 계신 거예요. 에코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게 네. 있고요. 참여를 넣으시려면은 그런 말씀 인센티브가 주세요.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계속 놓쳐드리잖아요. 수수료. 애플의 아. 앱스토어가 창작자에게 수수료를 30%를 제공을 하면서 사실 획기적으로 아티스트의 생태계를 증진시켰잖아요. 요즘은 혼나고 있긴 하죠.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그럼 잡스보단 더 주겠다. 멋있다. 그래서 저희는 50%로 처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유튜브가 초반에 50인가 55% 수익을 배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고 수익을. 아니, 그럼 듣다 보니까 대표님 그렇게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런 창작자분들이 이런 저작권을 이렇게 다 잘 내놓으시는지도 궁금해요. 더불어서 사실 초반에 달라고 했을 때 다 잘 혹시 기존에 인맥이 있으셨나요? 이게 딱 영업의 분야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서. 왜냐면 이제 저작권의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었는지 또 아티스트 분들이 뭔가 포인트라고 생각하셨으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시장을 이제 에코시스템 만드신 건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재화를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어려운 재화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케팅을 할 때도 일반적으로는 다 소비자만 바라보고 하잖아요. 저희는 소비자보다 공급자를 더 바라보면서 마케팅을 해왔어요. 초기엔 더더욱 그랬고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100여 분 이상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선도 아티스트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계세요.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대별 대표 아티스트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보다는 뭐 너무너무 저희가 입지가 좋아졌죠. 그런데 이제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죠. 저희가 진짜 스타트업이고 또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생소한 그럴 것 같아요. 네, 생소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뭐 하겠다는 거지?부터 개념을 이해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초반에 이 곡을 수급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만약에 사실 곡을 절대 A, B급으로 분류할 수 없지만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에게 대중화되어 있는 곡을 A라고 전제를 한다면 네. 만약에 A급이 아닌 B급, C급의 노래를 매입이 어려워서 수급이 어려워서 먼저 시작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성장은 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건 단언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설득해서 선도 아티스트 분들 먼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생태계에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에게 양도를 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산을 파는 게 아니라 이 K-팝의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는 거다. 당신들이 선도자로서 이 생태계를 위해서 공유해 주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죠.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엔터테인먼트 혹은 음악 생태계에 좀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게 다른 산업들은 많이 디지털화해가지고 디지털화 전환이 됐잖아요. 이해도도 높고 한데 이 음악 산업만 아직도 이게 좀 더뎌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이해도나 아니면은 이거에서 보여준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늦은 것 같아요. 아마 더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결국은 선택의 차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뭔가 눈에 보이고 이해만 한다면은 선택해서 이거를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건데 아예 거기 앞단에 그냥 이해 자체를 안 하고 좀 약간은 그걸 안 보려는 문화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더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 곡을 판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소구하는 포인트는 파는 게 아니라 공유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유를 통해서 더 큰 가치를 생성해내고 음악 생태계 전반은 결국 공유하는 가치로만이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를테면은 지금 대통령 기조연설부터 보면 항상 K-팝의 창작 생태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은 늘 있어 왔어요. 그렇죠? 네네. 취임사에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음악 생태계를 개선을 하려면 결국은 창작자들에게 그 돌아가는 몫을 더 많이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음악이 하나 팔릴 때 그걸 100으로 본다면은 네.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제 이해관계가 이해관계가 많죠. 얽혀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들의 몫을 올려주려면 누군가의 몫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그냥 가만히 그냥 인정하지 않죠. 방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 정부에서 아무리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더라도 방어가 너무 저항이 거세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결국은 대중의 힘으로 가치를 높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플랫폼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저희 슬로건이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워낙 많은 스타트업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이 스타트업들이 또 이렇게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지금 또 저작권이라는 게 또 저작권 법 이런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뮤직하우스 서비스 하시면서 이제 규제에 대한 고민 더군다나 이제 저작권 거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이렇게 공표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법안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요런 좀 법률적 테두리에서 좀 아쉬운 점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실제 개선을 위해서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졌습니다. 네, 너무나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현행자본법 시장하에서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수익증권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 보호가 원만하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현행법 테두리에서 최대한 다 하고 있어서 사실 보호가 안 되는 건 결코 아닌데도 소비자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비자는 어쨌든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저희를 제도권 내로 오히려 편입을 해주세요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저희 저작권료 지분을 수익증권화시키고 거래소 인가를 내달라는 혁신금융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금융적 제도 또 규제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1금융권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거를 자산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뮤직하우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통신판매업으로 이제 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신 건데 우리가 뭐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핀테크 이제 콜라보 컨텐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핀테크적인 성격이 되게 많은 비즈니스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컨텐츠와 IP적인 요소도 강하지만 문화적인 요소도 강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익증권화가 그래서 전환으로 필요하다라는 거랑 지금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규제 안으로 들어가겠다. 규제를 받겠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스타트업들 다들 규제 받기 싫다고 샌드박스 하고 아니면은 따르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규제로 들어가겠다. 규제를 받겠다. 너네들이 주는 거. 근데 그거 오히려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 상황이라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군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저희가 지금 그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시장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좀 과도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저희의 그런 부담도 좀 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이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외국한법이 굉장히 터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외국한 취급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자산은 사실 K-팝 열풍 때문에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받을 수 있는 자산이고 해외에서도 꽤 관심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외국판법에 따르면은 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하는 데도 굉장히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마켓에서 거래는 불가능해요.
그럼 외국에서 지금 발생해도 잘 못 들어오겠네요, 국내로?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너무 아쉽죠.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있는데. 그렇죠. 외화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화벌이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지금 그 해외에서 지금 스포티파이에서 수출 역분이 BTS가 됐어요. 아무리 스트리밍이 많이 되고 있어도 지금 그게 못 맞아요.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외화벌이 역군이 될 수 있는. 수출 역분 될 수가 있는데. 아, 국제시장이야 뭐야. 그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핀테크 아까 얘기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핀테크 혁신 펀드, 뭐 한국성장부문과 같이 콜라보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좀 그랬는데 뮤직하우가 이 핀테크 혁신 펀드에 투자를 받는다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했어. 그때는 이게 핀테크라고 생각 못 해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핀테크 혁신 펀드의 이제 어떤 투자, 뒷이야기 뭐 이런 등등. 아니면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도 많이 있으시니까 맞아요. 거기서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을 되게 담당자님께서 되게 많이 어필을 하셨거든요. 핀테크 네. 혁신 펀드 아니, 쪽에서. 자랑하셨어요. 자랑하셨어요. 자랑할 만하죠. 너무 네. 뿌듯해하셔서. 자랑할 만하시고. 실제로 우리 대표님 쪽에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VC보다 절차상이라든지 또 특히 속도 면에서 굉장히 그 스타트업의 입장을 많이 고려를 해주세요. 사실 저희 정말요? 같은 데서는 저희 같은 기관은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필요할 그렇죠. 때 자금이 딱딱 꽂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느릴 것 같잖아요. 네네. 정부 기관이니까 근데 더 될 그렇지 것 같은데. 않고요. 훨씬 더 스피드 있게 네 진짜 역동적으로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이제 애써주시고 계시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분명히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핀테크적인 요소가 조금 약하신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더 그 역량을 증대시킬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저희 이제 요거 이제 오늘 광고 다 했나요? 다 했어요. 저희 지금 광고주님 저희 오늘 숙제 다 했으니까 이제 저희 물어보고 싶은 거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도 되나요? 근데 자, 개발은 잘 모르지만 네. 이 서비스에 결제가 들어가면 난이도나 복잡도가 맞아요. 되게 그렇죠. 높아진다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렇죠. 궁금해요. 그리고 또 앞에 얘기하셨듯이 정산도 여기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하실 때 뭐 CTO 영입이나 개발자 영입 하나 개발 파트랑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저희가 창업 후에 애로사항이 이제 개발 영역이었어요. 요즘은 많은 대표님 더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요즘 진짜 좋은 개발자들 모시기가 어렵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서비스는 또 핀테크적 요소가 강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처음 출범하고도 사실 이제 개발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저희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운 좋게 지금 서성열 CTO님을 이제 작년에 풀타임으로 영입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도 저희의 기초 설계는 해주셨는데 이제 일부 참여만 하셨다가 이제 작년에는 완전히 저희의 식구로 몸을 담가주게 되신 거죠. 그러고 나서는 너무 든든하죠, 저도. 예. 근데 아까 소통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CEO하고 이 CTO는 개발원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서로가 존중한다면은 소통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은 소통이 아니고 좋은 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데요, 대표님.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저 이거 약간 가지신 분의 어떤 여유가 아닌가. 나는 이미 좋은 분을 만났으니까. 너희도 만나. 난 모르겠어. 근데 너네도 만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 요즘 좋은 개발자 어, 추가로 영입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힘드시죠? 네. 역시 진짜. 그래서 저희도 많은 개발자분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쓰는 분들 중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아마 네, 연락을 꼭이요.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지금 우리 대표님 이제 비개발자 출신 창업가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좀 우리 대표님 얘기를 좀 또 아까부터 사실 저는 궁금했는데 또 어떻게 창업을 하시고 또 이런 좋은 BM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창업가로서의 대표님의 이야기가 좀 궁금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희 정윤균 대표님께서는 네.
닷컴 시대 때부터 사실 꾸준히 창업을 해오신. 자, 우리 닷컴 시대, 우리 MZ 세대. 자, 상진이 어떻게 생각해요? 설명해봐. 닷컴이 뭐예요? 닷컴 시대를 설명해 보라고. 네이버닷컴. 자, 그렇죠. 2000년도 초반이죠. 네, 2000년도 네. 초반 그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정말 활성화되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되게 많은 웹사이트들이 많이 나왔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의 네이버.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의 뭐 다음 정도 이렇게 맞아요.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꾸준히 창업을 해오신 이제 연세 창업가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창업하셨을 때 이야기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 처음 창업하셨을 때 기억이 나시는지 어떤 그럼요. 계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진짜 참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요. 네, 제가 창업을 한 건 99년이었었어요. 네, 진짜. 여성 포탈 사업으로 뛰어들었는데요. 포탈. 네, 제가 맞아. 이제 그 전에 여성 미디어에 있었어요. 여성 잡지를 발간하는 여성 미디어 회사에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IMF가 오기 시작을 했던 네, 시점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하신 닷컴 시대가 도래했고, 그래서 그때도 아마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격변할 때예요. 그때도 체감을 하셨었어요? 그럼요. 닷컴으로 바뀐다라는 맞아요. 궁금해요. 그 당시에? 맞아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누군가가 계속 어나운스를 해주지만, 그쵸. 그 당시에는 뭐 그럴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미국에서 다녔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인터넷을 접했어요. 저희는 숙제도 이메일로 했거든요.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우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잘 안 쓸 때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희는 좀 일찍 다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전공이 경영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좀 뭐 스페셜티 하면은 마케팅 쪽 전공을 했고요. 근데 마케팅에서 이 인터넷을 접목을 하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하나의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디지털 베이스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뭐 너무나 생소했을 때죠. 진짜 생소했겠다. 그때는 뭐 4대 매체, 그럼 신문, 그렇죠? TV, 라디오, 잡지 이게 4대 매체일 때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4대 매체는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자를 모른 채 매스 마케팅을 한 건데 말 그대로 매스 미디어죠. 그런 저에게 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거는 너무나 새로운 세계였어요. 너무나 효율적이고 너무나 매력적인. 그쵸. 내가 고객을 누구인지 알고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높았었는데 누구하고 뭐 교류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첫 직장이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그 광고 기획이라고 하죠. AE 생활을 살짝 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여성 미디어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IMF가 와서 저희 회사도 이제 매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를 뭔가 디지털 미디어화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갖고 이제 회사하고 얘기를 잘해서 그 컨텐츠를 저희가 디지털 미디어화 할 수 있는 기본 컨텐츠로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 과거의 회사의 자산이죠. 컨텐츠를. 그래서 이제 여성 포탈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여성 포탈은 굉장히 각광받던 영역이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네이버나 이제 이런 회사가 전혀 메이저 회사가 그렇죠, 아니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누가 승자가 되느냐 했을 맞아요. 때 사실 그 싸움이었거든요. 예. 여성이 소비의 주체니까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 포탈이 대세가 될 거다라는 쪽이 있었고요. 또 이제 전문적으로 아니 종합적으로 다 다루는 이 종합 미디어가 대세가 될 거다라는 쪽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여성이 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정말 많이 들어오셨어요. 삼성물산,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웅진닷컴, 뭐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많은 자본을 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어찌 보면 이제 저는 비교적 굉장히 작은 자본을 가지고 그야말로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도 결과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첫 창업이 되게 어렵고 성공으로 이끌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결과는 좋다면 굉장히 좋았고요. 안타까움도 많았어요.
아까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3년이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유저 수에서 1등을 했어요. 와. 그래서 150만 회원을 그때 확보를 했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이클럽이 1위라고. 마이클럽하고 제가 했던 미디어가 이제 1, 2위를 다퉜는데, 예. 오, 네. 저희가 초반에 좀 더 많이 앞서가다가 이제 마이클럽은 TV 광고 등 선녀가 이제 예,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클럽이 우리나라 최초로 닷컴이 TV 광고를 했던 사례예요. 그때만 해도 닷컴 기업이 TV 광고를 한다는 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어요. 마이클럽은 롯데 계열이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자본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면서 저희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가 하여튼 1, 2위를 별로 벗어난 적은 없었어요. 네. 산증인.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 네. 제일 좋죠. 재밌는데. 1, 2, 3이라고 할게요. 1, 2, 3이. 상위권. 탑 실질적으로 한 2등은 거의 안 벗어난 것 같아요. 와. 좋았던 점은 이제 잘난 척은 했고요. 네, 좋아요. 네, 이제 잘난 척은 네. 한번 했고요. 네. 그 이제 아쉬웠던 점은 결국 시장이 여성 포탈 중심으로 편성되지 않고 종합 종합으로 포탈 갔죠. 위주로 편성이 됐죠.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이제 그 시장을 도모할 수가 없었죠. 진짜 열심히 막 올라가서 깃발을 딱 꽂았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저 산이 더 올라가고 있어 옆에서. 네, 그래서 되게 아쉬웠어요. 궁금한 게 처음에 여성 포탈이 각광받았던 이유가 혹시 여성이 소비 세력의 주체잖아요. 지금 디지털 마케팅이랑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계속 뭐 많이 얘기하고 지그재그 있지만 이런 것처럼 쇼핑몰도 결국 구매력은 여성 쪽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만들어 하니까 사실 디지털 마케팅 타겟팅 광고 돌릴 때도 여성을 그쵸. 따로 페르소나를 빼서 이제 만들고 그때는 뭐 3C야. 진짜 옛날 생각이 나네요. 3C. 그래서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이제 이것이 결합된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고 지금도 지금 유효한 온 것 거죠. 같네요. 지금 온 네. 거죠. 그 당시에 엄청 앞으로 오래 올 걸렸네. 것이고 그 3C의 타겟팅에서 가장 최적화된 예, 20, 타겟이 30대. 여성이다. 이제 이런 기대였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 마켓컬리도 사실은 20, 30대 여성이 페르소나고 뭐 우리 지그재그 말할 것도 없고 게임 아니면 대부분 여성이죠. 그렇죠. 맞아요. 게임 아니면 게임 사실 아니면 게임도 여성 잡기에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여성 유저가 있어야지 그렇죠, 남성 그렇죠. 유저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그 시장의 변화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네. 그렇게 정말 많이 배웠죠. 네. 그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진짜 몸으로 엄청 때웠고요. 엄청 배웠죠. 그때는 더더욱 막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도 뭐 큰 회사 가지, 뭐 좋은 회사 가지, 막 이런 아니면 주변 친구들도 막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런 창업하신다는 것 자체가 더 지금보다 쉽지 않은 길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모님의 반응을 여쭤봐도 되나요? 아, 너무 예. 오래- 근데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당연히 내가 그냥 크면 사업을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전공도 경영학과 이외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이제 컨텐츠 쪽 그 에듀테크 쪽이라고 지금 뭐 분류를 하자면 에듀테크 쪽 창업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창업을 해오셨는데 네. 이런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내시는 아니면 생각해내시는 뭐 나름의 방법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창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하느냐에 국한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사업 전략이든 상품 개발을 하던 할 때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큰 흐름의 트렌드에는 좀 관심을 갖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기술 트렌드, 사회 트렌드, 문화 트렌드, 그다음 돈의 흐름, 이제 이런 거에는 관심을 갖죠. 그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떠올리네. 쫓아가기 바쁘던데 팔로우업하기.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뮤직하우 같은 뮤직하우를 고안을 할 때는 이제 제 관심이 시장과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 그다음 내가 좋아할 사업, 뭐 많은 것들을 고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성 포탈 사업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컸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 사업을 했는데 교육 사업도 사실 그때는 초창기였고요. 제가 시작할 땐 정말 초창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은 지금도 사실 잘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나름 그 분야에서는 선도 기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리 잡은 분야가 뭐 영어나 학생들 교육은 아니고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컨텐츠 개발 회사예요. 네. 그래서 저희의 주 클라이언트들은 그 정부 기관이 대체적으로 많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 시장이 또 점점 레드오션으로 너무 쉽게 변해가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은 또 노동부의 지원 금에 의해서 또 많이 영향을 네, 받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또 시장이 금방 레드오션으로 또 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시장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네, 좀 확실하게 보이는 시장에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강해서 시장을 정말 관심 있게 봤고요. 근데 뮤직하우는 정말 매력적이었던 게 일단 그 당시 제가 이 사업을 이제 열심히 고민할 때가 신사업을 고민할 때가 한 10년 전 정도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저금리 기조였는데 그 당시에 앞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제로금리로 간다. 이렇게 다 예측이 됐었고 그다음 경제 상황을 보면 이제 점차 유동성은 또 풍부해질 거다. 금리는 낮고 유동성은 풍부해질 거다라는 예측은 이제 누구나 했었죠. 그리고 트렌드는 이제 점차 문화가 중심이 되는 트렌드였고요. 그래서 어떤 산업 트렌드나 경제 상황, 그 다음에 특히 진입장벽을 봤을 때 이 사업 너무 진입장벽이 높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인 성향이 경쟁을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대표님이신데 연세종합과의 바람입니다. 제로 투 원인가요? 근데 이 사업은 경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좋았던 건 저희가 들어옴으로써 기존 사업자에게 별로 누구의 시장을 잠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O2O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하나의 오가 들어오면 저쪽에 오가 시장을 잠식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들어옴으로 해서 잠식당하는 그 누구도 없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놀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건 깜짝 놀랐는데 정말 세상에 없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놀랐고요. 그래서 와, 이런 선물을 내가 받다니.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이 비즈니스를 제가 발견하고 예, 하게 된 걸 정말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표현이. 실제로 아직까지는 해외에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없습니다. 저도 뭐 유사한 것도 저는 없는 것 같고. 사실 미국에서 살짝 선 보였다가 지금 사업행위를 안 하고 있죠. 그만큼 영위하기 어려운 사업일 네. 수 진입장벽이 높은 거야. 저희한테 매각 제안이 왔었어. 네, 약간 인수 제안이 왔었죠. 와. 아니 그럼 인수를 거절하신 건가요? 네. 와. 그럼 내가 가서 하면 충분히요.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진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도 없는 어디에도 없는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은 어떻게 뭐 이렇게 비저닝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건 진짜 기밀사항인데요. 그래요? 당연히 저희가 너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매우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향후에 보도자료로 우리가 네. 보도자료로 또 보면 되지 맞아요. 않겠느냐. 네. 그리고 나중에 저희 성지로 저희 맞아요. 방송 성지 방송으로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창업가분들이 좀 성향이 다 개개인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론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스타트업의 분위기가 문화가 다 달라진다. 앞으로 비전도 달라진다. 뭐 전략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제 각각의 장점과 무기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의 경험도 뭐 개개인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갖고 있던 장점이 뭐 어떤 게 있으실까? 그리고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반대로 또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난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얘기도 좀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이제 장점이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좀 창의력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좀 창의적이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창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럼 창의력도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네, 저는 굉장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면접 아니, 면접 그게 아니라 오셨나요? 이거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얘기 그러니까요. 아니야? 아니 제가 예전에 그래서 그 이러닝 사업 네,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MBC에 대표하셨던 김영희 PD님을 제가 이제 섭외해가지고 진짜요? 김영희 PD님한테 창의력은 키울 수 있다고 난 생각한다. 그래서 그 김 PD님의 생각을 컨텐츠로 만들자. 그래서 창의력도 매니지먼트다라는 컨텐츠를 한번 개발한 적이 있었어요. 와, 진짜 멋있다. 네. 네,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어려서부터 저한테 그 사고하는 훈련을 좀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은 항상 이런 식이죠. 이를테면 식사하다가도 갑자기 컵을 이렇게 탁 드시고 야 컵은 꼭 이렇게 생겨야 되니? 이게 꼭 동그래야 돼? 네모나면 왜 안 되겠어? 손잡이는 여기 꼭 하나만 있어야 돼? 이를테면 이런 얘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꼭 많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확률은 0%인데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50%로 올라.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 생각은 해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이제 늘 좀 생활화했던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하면서도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만든 말이 당연한 것은 없다. 마침표 대신 물음표를 달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할 때 꼭 그래야 돼. 꼭 그래야 되니?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 편이고요. 이거 시크릿 가든에 나왔던 대사 아니야? 이게 최선인가요? 현빈이의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러면 야, 돈이 없으니까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라든지.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가끔씩 엄청난 걸 한 번씩 건져요. 자꾸 물어봐야 된다. 되게 질문을 계속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꼭 이래야 되는지 되게 아버님의 어떤 그 교육의 방침도 되게 좋았던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저는 정말 감사하죠. 애들이 밥 먹다 그런 말 하면 그냥 조용히 밥 먹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애들이 나한테 그러니까 대표님도 그런 영향이 있으시니까 그런 게 맞아요. 또 잘 들리시고 그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요즘에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뮤직하우 창업하시기 전에 또 작사가로 활동을 하셨던 아니에요. 작사가 활동 아니고 작사를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아, 바꿔주세요. 그게 작사가가 아닌가요? 정정을 해주셨는데 활동이 좀 다 다르니까. 네. 작사가로서의 어떤 참여를 하신 적이 그렇죠. 있다. 약간 그런 게 괜찮다, 있으셨잖아요. 작사가분들이 화내실 것 같아요. 쟤는 무슨 득보니. 그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던 거예요?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10년 전에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10년 전에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뻔한 영역이 아니라 조금 다양한 것을 알면 뭔가 융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영역은 이제 늘 한결같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제 경험치에서 좀 벗어나서 그렇죠.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면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새로운 걸 했잖아요. 근데 너무 새로우면 낯설잖아요. 그런데 익숙한 것들을 섞으면 낯설기보다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언가를 융합하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아는 게 좀 많아야겠다. 해서 이제 경험치를 쌓으려고 그때 처음 했던 게 이제 인터뷰어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려서 일찍 사업을 했으니까 이제 계속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제 얘기만 앵무새처럼 100번씩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질문도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되게 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많이 요청하는 잡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잡지사 그때 CEO 매거진한테 제가 이제 내가 인터뷰어를 할게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인터뷰를 할 테니 꼭지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에디터 한 분 지원해 주시고 이제 뭐 내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잡지사는 너무 생큐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자진해서 손들었으니까요. 기획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화계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만나셨던 분들 누가 있으세요? 그때 뭐 장진 감독님, 우와. 그다음에 그때 패션 쪽에 계신 뭐 간호섭 교수님, 뭐 음악 감독 하시는 이피로 음악 감독님, 뭐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뵀었죠. 이제 그러면서 음악 산업에 이런 기회가 있고 또 이런 실상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됐었죠. 이제 그랬던 와중에 제가 많은 거를 새로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그 와중에 하나 진행을 우연히 하게 된 게 이제 작사를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작사를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새롭다라는 생각으로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작사를 하니까 당연히 저작권료가 나오겠죠. 네. 작사비도 받아보고요. 이제 그러면서 뭔가를 이런 세계가 있었네라고 조금 알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저작권을 받았는데 처음 1년 나왔을 때는 그냥 많이 나오니까 와 하고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저번 달보다 더 왔는데 뭐지? 심하게 또 또 떨어지네. 떨어지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7곡을 했는데 7곡의 패턴이 다 유사한 거예요. 이거 뭐지? 패턴이 존재를 하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3달 후에 뚝 떨어지고 몇 달 후에 뚝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유사한 거예요.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저작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죠. 이거 패턴이 존재하나 싶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혼자 멜론 차트 보고 차트 딱 보고 진입 뭐 몇 위, 그다음 지속 기간 몇 위, 장르 뭐 이러면은 대충 얘는 1년 후에 얼마 나오겠네라고 이제 혼자 포캐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어떻게 또 데이터를 구해서 보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제가 생각한 범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크게.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한 패턴이 존재하는 게 맞구나.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DB를 300곡, 1000곡 분석을 하게 된 거죠. 우와.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랐죠. 와, 진짜 존재하는구나. 너무 스스로 혼자 막 소름 끼치. 신났죠. 진짜. 근데 막 세계 찾아보니까 없어. 대박 이렇게 된 거죠. 공시간을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되게 재밌었죠. 진짜 너무 재밌으셨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작사가로 등록을 해서 저작권 협회에 등록 번호가 15,000 몇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앞에 한국에서만 15,000분이 그렇죠. 계시고 일본에서는 몇 분일 것이며 미국에서는 몇 분이시겠어요.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와. 진짜 소름 돋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딱 뭔가 하나가 딱 풀리기 시작하면서 연쇄적으로 바로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발생하셨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업 모델로 확장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막 50% 난 잡스가 되겠어 뭐 이것까지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물론 뮤직하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그러면 뮤직하우 이외에 관심 갖고 계신 분야를 좀 저희가 넣어두면은 앞으로 사업의 힌트가 될까? 실제로 뭐 리프레싱 하시거나 뭐 이러실 때 뭐 취미나 뭐 최근에 관심사 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뭐 스트레스 관리를 맞아요. 위해서라도 뭐 필요하실 수도 그런 있고. 거 잘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요즘 이제 일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일이 재밌고 그리고 재미를 넘어서 할 게 너무 많고요. 사실 할 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틈은 없는데 이제 오히려 저한테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버리는 거거든요. 수부답정했던 말이에요. 그래요? 진짜? 비슷하게 뭐 맨날 마코조코 보고도 맨날 생각 버린다 그러고. 역시 어느 그 레벨이 정도 되면 되신 분들만 가지실 아니요, 수 저는 있는. 절대 아니지만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특히. 그러니까 이제 제 경우는 특히 뭔가를 막 집중하고 몰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한번 쫙 날려버리면 그 다음 정말 신기하게 뭔가 탁탁탁탁 정리가 되고 이렇게 좀 좋은 생각들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경험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생각이 너무 꽉 차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저는 궁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생각이 뭔가가 많이 차면 창덕궁을 가서
낙선제에 앉아서 이렇게 하염없이 있다 보면 이제 뭔가 정리가 되는 게 많았는데 왕이셨나 보다 전생에. 왕이 될 쌍이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뭔가 예전 여기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내 집이었구나. 뭔가 좋아요. 전생이 내 집이었으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안에는 못 들어가고 맨날 문지방에만 앉아서 생각해요. 그런데 네. 자신만의 루틴이 있으시구나. 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생각이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 정도 짧게 짬을 내서 생각이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불멍을 한번 때려봤는데 와 이게 최고인 거예요. 트렌디 하시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불멍을 이제 때린 거죠. 불멍을 맞아, 불멍은 때리는 때리는 거죠. 때려야 마시죠. 그러고 나서는 좀 매력에 빠져가지고요. 이제 뭐 종종. 좀, 기회가 될 때마다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저희 청취자분들도 물론 스타트업 관련된 업계도 있으시지만 그쵸. 뭐 대기업 다니시거나 뭐 프리랜서이시거나 다양한데 어쨌건 업무를 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좀 노력을 우리 대표님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럽네요. 항상 부모님한테 생각 좀 하고 살아라고 얘기 들었는데. 네. 차이가 있으니까. 또 혹시 우리 군수님은 불멍을 때리시면은 그럼요.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까요? 스파크처럼 저도 젖어들 수 있어요. 불멍을 한번. 불멍을 한번. 좋습니다. 근데 너무 원초적인 질문인데 이게 찾을 수가 없어서 궁금했던 게 네. 만일에 제가 친구들과 하고 뚝딱뚝딱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뮤직하우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받고 계신 거라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루는 곡은요 모든 곡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작권의 미래가 좀 예측이 되는 곡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 나올지 예측이 좀 되는 곡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군수님 곡은 미래 예측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앞에 껌껌한 거야. 아니야. 미래 예측은 돼. 할 수 없는. 영으로 예측은 영어로 되는데 그게 생각하는 수익이 안 되잖아. 그렇죠. 상품 가능성이 없는 상품 거죠. 가치가 없는 거지. 그렇게 팩폭을 저희가 개들다 되게 잘했는데. 이거는 제작자 저 같은 입장에는 안 좋지만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뮤직하우가 한번 그래도 판단을 맞아요. 내려주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사용자 이거 입장에서는. 바쁩니다. 이거 바빠요. 지금 이렇게 지금 히트한 노래들 하기에도 지금 너무 바쁘셔서 그거 순차적으로 할 테니까 좀 뒤에서 기다리세요. 3년 뒤에 아시겠죠? 오죠, 3년. 네. 3년 기다리시면 나는 시장이 더 커져서. 그렇죠. 시장이 더 커져서. 그렇죠. 좋습니다. 약간 그 생각도 마켓컬리가 이제 초반에 특히 이제 했었던 게 자기는 셀렉트 해줬었잖아요. 마켓컬리는 플랫폼에 이커머스 플랫폼에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다 먼저 테스트해보고 맛보고 그 다음에 온보딩해서 유저 입장에서는 그거를 믿고 구매를 했었던 게 있는데 약간 그쵸. 그런 어떤 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뭐 살짝 요런 뭐 인디 얘기한 것 같은 인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뮤직하우 본사 오피스 옆에 뭐 살롱드 뮤직하우 요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 또 그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요런 것들 이 공간을 만드신 이유나 궁금합니다. 또 살롱이 또 요즘에 또 유행이기도 한데 그 그쵸. 살롱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살롱에서 네. 이제 트렌드한 이름에서 따온 거는 좀 맞고요. 네네. 예. 그거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이제 그 살롱드 뮤직하우는 저희의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냐면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빈번하게 못 하는데 이제 매월 한 아티스트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음악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는 주주총회랑 똑같아요. 그쵸. 내 음악의 공동 주인들과 같이 교감하는 이제 그러한 주주총회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공연은 노래를 부르는 공연이라기보다 이제 토크가 중심이 되는 공연이에요. 근데 저희가 모시는 아티스트 분들은 작곡가나 작사가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은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약간 홍길동스러운 게 있죠. 왜냐하면 내 노래인데 내 노래라고 부르지 못하고 가수 부른다는 게 아니라 가수는 내 노래다. 가수의 이름으로 다들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임창정님이 소주 한잔 그렇죠. 노래까지. 아, 작곡가분을 기억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작사가의 누구 작곡가의 그렇죠. 음악이 아니라 그렇죠. 가창자 이름을 앞에 따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티스트 분들이 팬들과 소통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저희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곡을 사랑하는 팬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자기의 음악관과 음악의 비하인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하시면 너무 굉장히 즐거워하시고요. 네. 정말 벅차오름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와, 이 팬미팅과 주총의 어떤 이런 네, 콜라보. 콜라보한 어, 접점이 있죠. 너무 이번에 투자하셨으니까 다음에 이제 그 아티스트 분이 만약에 그래요. 아니면 그 작사가 분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때 꼭 참석. 가고 싶죠. 어떤 곡을 소장하고 계세요? 여기 해도 되나요? 그럼요. 최근에 했는데 빅마마 체념 맞아요. 옥션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앵콜에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 투자를 할 거잖아요. 내가 아는 노래. 그렇죠. 아는 노래, 내가 그래도 자주 듣는 그쵸. 노래. 그럼 이런 살롱드 뮤직하우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분들 만나면 약간 정말 진정한 성덕. 내가 정말 드디어 저분들 네. 만나다니. 그러니까 유저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 아이돌들은 랜선 팬미팅을 또 하기도 하세요. 그러면 이제 팬미팅 하는 대상이 내 곡의 주인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더 뭐라 그럴까, 진골들이죠. 아, 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에서 정말 락인 된다 하잖아요. 이건 진정한 락인 투자가 될 것 맞아요. 같은 그런 공간에 또 힘을 또 생각하시고 마련하셨군요. 유튜브 채널에 하나씩 올라오던데. 네, 맞아요. 맞아요. 오신 분들의 표정이나 그 풀 영상은 없는데 네. 그냥 느끼기에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요. 네. 나중에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분들이 네. 이제 또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뮤직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 그리고 정현경 대표님에 대해서도 맞아요. 얘기를 많이 듣게 됐고 네?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는 좀 클리시한 질문이기는 한데 또 네. 듣고 싶은 내용이라서 맞아요. 지금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은 한창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창업가 후배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배분들한테 한마디 만약 해주실 수 있는 대부분의 이제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이 네. 하면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네, 네. 하면 는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다. 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잘 생각하고 멈추는 마지노선을 정해라. 마지노선. 진짜 현실적인 어려워요. 답변이신 너무 리얼한. 네, 사실 실제 벤처 성공률이 그닥 높지는 않죠. 네, 생존율도 이렇게 5년 이상 생존율도 그닥 높지는 않고요. 그런데 굉장한 어떤 포부를 갖고 시작을 하셨고 꼭 달성될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니다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그 순간에 맞닥뜨려서 생각하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뭔가 초반에 오히려 실패라는 생각과 굉장히 멀리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뭐 차까지 팔아도 돼. 라든지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저는 뭐 거의 저한테 하는 얘기나 해주시는 얘기처럼 아주 귀에 쏙쏙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우리 한국성장금융과 핀테크 혁신펀드와 함께 만든 우리 콜라보 컨텐츠 우리 뮤직하우의 정영현 대표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정말 너무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소중한 이야기 듣게 돼서 진짜 저희가 사실 영광이고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타트업 털어주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